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새로운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협은 음식, 물, 산소가 필요 없고 공격받아도 피를 흘리지 않으려며 잠을 자지 않고 위협이나 공포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이며 러시아 군인들을 가차없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번째 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군사 시스템이 공중과 해상에서 러시아군에게 죽음과 파괴를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의 불타버린 전장에서 무인 지상 차량 UGV-2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UGV를 군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더 넓은 범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오랫동안 무인 군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군침을 흘려왔습니다. 그 이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인 시스템은 특정 작전에서 인간 조종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거나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할 때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탄약과 보급품을 격렬한 포화 속에서 전방에 전달하거나 전사자와 부상자를 후송하거나 정찰과 지뢰 설치 같은 임무는 항상 인간에게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자폭 드론들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UGV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선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이 명확하게 요약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모두 방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 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UGV는 우크라이나에게 그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군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양측 모두,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UAV 무인 항공기와 UUV 무인 수중정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전쟁 초기부터 UGV 무인 지상 차량 실험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2024년 2월 무인 시스템 부대 USF가 창설된 이후로 이들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USF는 전 세계 최초로 공중, 지상, 해상 영역의 무인 시스템에만 전념하는 전용 군사 부대입니다. USF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달 동안 USF는 27,760이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그중 12,116개를 파괴했으며 러시아군 4,885명을 사살하고 4,49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괴의 대부분은 UAV 무인 항공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UGV 무인 지상 차량의 사용량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UGV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주로 UGV를 물자 수송과 의료 후송에 사용했으며 2025년 말까지 약 15,000대의 다양한 유형의 UGV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최전선 물자 수송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UGV와 전투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인 데브드로이드의 CEO 유리 포리츠키에 따르면 카미카제 드론과 마찬가지로 UGV에 대한 초기 회의로는 나도 저걸 원한다는 요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UGV가 우크라이나 군인들 사이에서 농담거리였습니다. 로봇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픽업 트럭이 계속해서 그들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전개 드론 부대인 루비콘이 전장에 투입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루비콘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보급품을 전선에 전달할 때 흔히 사용하는 픽업 트럭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UGV들이 불에 타버린 픽업 트럭 잔의 옆을 지나가며 보급품을 성공적으로 전달하자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리츠키의 말처럼 모두가 UGV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FPV 드론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는 픽업 트럭에 탄약을 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물류 중심의 UGV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르밋은 오프로드 기동성을 위해 낮은 차체로 설계된 궤도형 UGV입니다. 이 차량은 최대 440파운드, 약 200kg의 화물 운반과 12시간 또는 50마일, 8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전이 치열한 전선에서 재밍 전파 방해에 강한 내성을 갖췄습니다. 무라카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궤도형 UGV 중 하나로 적재 용량과 전장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 차량은 1100파운드, 약 500kg,
이상의 화물을 수십 마일 운반할 수 있으며 지뢰 폭격이 많은 지역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중 채널 통신으로 재민계도 대응합니다. 프로텍터는 이보다 더 크고 견고합니다. 최전방 물류 작업용으로 설계된 프로텍터는 탄약, 박격보호 시스템, 건설 자재와 같은 중량 화물을 최대 2,650파운드, 약 1,200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과 사륜구동 셰시를 갖춘 프로텍터는 최대 1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고 시속 64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알아보겠지만 프로텍터는 강력한 화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차량 UGV 등 혁신 군사 기술을 깊이 다루는 것이 더 밀리터리 쇼의 특기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차량 UGV에 대해 말하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시스템들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로부터 지원받은 UGV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최소 150대의 테미스 UGV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밀렘 로보틱스에서 생산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자금 지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적재 중량은 구성에 따라 다르며 최대 약 1650파운드, 약 750kg입니다. 테르믹과 테미스 모두 임무에 더 특화된 UGV들과 함께 의무 후송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독립의 무대대에서 개발한 MOL이 포함되며 이는 교전 중 고속 장갑 후송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시속 7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지뢰 폭발과 드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부상 병력을 성공적으로 후송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을 비롯한 여러 UGV 시스템들은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필수 보급품을 제공하고 부상자를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병사들이 사격지대 한가운데에서도 전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로봇이 없었다면 사람이 직접 해야 했을 이러한 임무에서 인간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이자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가치는 실제 전투 작전에서 로봇 병사, 기관총, 지뢰 부설기, 그리고 포병 등으로 무인 지상 차량 UGV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는 참호 속 소총수를 대체하는 것이며 특히 가장 위험한 작전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MK-19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먼저 유탄 발사기를 분해하고 탄약과 함께 사격 위치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느리고 위험합니다. 유탄 발사기를 운반하는 부대가 러시아 드론에 쉽게 탐지되어 이동 중에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K-19를 탑재한 무인 지상 차량 UGV는 이러한 노출을 없애주며 모든 장비를 한 번에 손쉽게 운반하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합니다. 무인 지상 차량 UGV는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는 대규모 병력 투입 전술, 즉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빈틈을 탐색하고 제한된 보병 방어선을 분산시키는 전술을 저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저지하는 데에는 속도가 결정적인 요소이며 우크라이나군은 신속하게 새로운 진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지는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전에 위장이 필요하지만 위장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위장을 설치하는 동안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장된 무인 지상 차량 UGV는 즉시 사격을 할 수 있고 설령 피격당하더라도 조종사는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UGV를 조종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UGV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병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작업으로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과 즈미니 섬연구소가 실시한 실사격 테스트에서 13개 제조업체 중 단 5곳만이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은 이미 실전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자들은 플랫폼을 개선하고 새로운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GV에 어떤 종류의 무기들이 장착되고 있으며 이를 장착하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재 UGV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는 대국형 기관총입니다. 여기서 포리츠키에 따르면 주요 과제는 무기의 원래 설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플랫폼은 기관총이 아무런 개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본 구성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어댑터 브래킷을 사용해
기관총을 UGB 본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정하여 모듈에서 무기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일한 기계적 개조는 원격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식 방가쇠를 추가하는 것이며, 기관총의 포탑은 전기 모터와 액추에이터로 제어됩니다. 고급 구성에서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일반 기관총을 고정밀 무기로 변화합니다. 개발자들은 거리, 탄약 종류, 바람, 그리고 표적의 각속도에 따라 각 시스템에 맞는 탄도 계산을 맞춤화합니다. 탄약도 자동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운용자는 항상 남은 탄약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움직임과 열 신호를 이용해 적을 식별하는 AI 기반 모듈도 사용합니다. 이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지만 아군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격은 사람이 제어합니다. 제3돌격여단에서 호출부호 코어로 불리는 NC-13 무인 전투 차량 중대의 지휘관으로서 마카르는 우크라인스카 프라보다 웹사이트에 우리는 전투 모듈과 머신 비전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순찰과 표적 식별을 지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구역이나 각도가 설정되면 포탑은 자동으로 순찰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나 열 신호를 감지하면 추적을 시작하고 조작자에게 알립니다. 보세요.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기능들은 이미 조작자들에게 유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AI는 또한 UGB를 제어할 때 신호가 불안정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2군단 아바카르티아 UGB 통합부대의 지휘관인 마타마틱에 따르면 UGB와의 전자통신은 기계적인 한계와 함께 이 기술의 주요 제약 중 하나입니다. 총기의 기계적 작동에는 현재 AI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환이 걸렸을 때는 인간이 직접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UGB는 쓸모없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일부 우크라이나 UGB에 원격 재장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해 위험을 줄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나머지 UGB들은 전투 전에 무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관총 자체에 관해서는 선택 기준이 대부분 탄약의 가용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미국산 브라우닝 MI로 59경 BMG 탄약을 사용합니다. 이 탄약들은 키이우의 파트너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물려받은 소련 시절의 대체 탄약보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I의 대구경은 반동을 견디기 위해 보강된 포탑과 강력한 댐퍼가 필요하지만 사거리와 장갑 관통력 때문에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7mm 무기들이 부족할 때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제 PKM이나 벨기에제 M240과 같은 7.62mm 기관총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때때로 전차에 장착된 러시아제 PKMT도 사용하는데 이는 종종 손상된 장갑차에서 회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관총이 가할 수 있는 파괴력 외에도 러시아 최전방 병력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포리츠키가 이를 요약합니다. 적군이 대국령 기관총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중장비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0kg짜리 총을 평범한 병사가 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적군 부대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면 매우 불안해집니다. 결국 자신들이 소탕당할 거라는 걸 알고 도망쳐야 한다는 걸 인식하죠. 요격통신에서 우리 전투원들은 적군이 대형 장갑차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장한 지상 로봇이 체계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 유탄 발사기는 UGB 사용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또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자동 유탄 발사기는 기관총과 달리 엄폐된 곳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머리 위나 직접 조준선 너머로도 사격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탄 발사기는 무게와 반동 때문에 기관총을 장착하는 것보다 통합이 더 복잡합니다. 미국산 MK19는 77.6파운드로 소련제 AGS-17의 68파운드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유탄 발사기의 반동은 더 가벼운 플랫폼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착한 무인 지상 차량은 강력한 전기 모터와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동 중에 사격을 하려면 진동을 보정해주는 안정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카르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 유탄 발사기 모듈 중에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UGB의 물리적인 특성만이 이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유탄 발사기 포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발사기에 비해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왈리 40 모듈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인간 운용자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며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포신 각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마카르 씨는 포탑은 숲이나 탁 트인 지형 어디든 배치할 수 있고 병사는 은폐된 채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탄 발사기의 경우 이 시스템은 10개에서 15개 사이의 목표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곳에 보병이 움직이면 포탑이 해당 구역 전체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 지정이 정말 간편해집니다. 포탑이 위치를 잡으면 좌표를 입력하면 포탑이 순식간에 목표물을 포착해 정확하게 사격합니다. UGV 조종사는 시야 밖의 목표물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포탑은 나침반, 자이로스코프, GPS 안테나 등 4개에서 5개의 복잡한 센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GPS가 교란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대체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기관총과 마찬가지로 탄약 공급 장치는 유탄 발사 UGV에서 가장 기계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며 현재 유탄 박스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는 탄약 공급 장치가 고장날 경우 위험한 수리나 UGV 회수 임무에 인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동 또한 문제입니다. 이는 무거운 유탄 발사기의 무게와 반동을 견딜 수 있는 대형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은 볼트를 느슨하게 하고 전자장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임무가 끝날 때마다 승무원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모든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꾸준히 극복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 외에도 전투용 무인 지상 차량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인 전력과의 작전을 단독으로 또는 인간 전력과 결합하여 조정하는 것은 인간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을 조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무인 원격 조종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드론은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무인 지상 차량이 이 정도 규모로 사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모범 사례를 얻을 수 있는 확립된 군사 교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보병 전투 계획 절차를 전투 로봇에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전투 로봇이 포함된 공격을 조율하는 것은 오직 인간 병력만을 지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마타마틱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이것이 지휘 및 통제 문제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새롭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전투 무인 지상 차량의 기술적 한계를 항상 고려하지 않고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기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맞추기 위해 UGV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는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장교의 역량 기준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승무원과 지휘관 모두가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직접 쌓는 과정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공격에서 로봇을 조율하는 일은 상당히 가파른 학습 곡선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타마틱이 보기에는 문제는 각 부대가 매우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분이 확대되고 우리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상 드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요. 그에 따르면 전투 지상 로봇은 이미 적 위치로부터 1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방어 작전에서 가장 큰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보병을 지원하거나 대체하여 더 적은 인원으로 진지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병사들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러 겹으로 배치된 무장한 무인 지상 차량 UGV는 촘촘하고 뚫기 힘든 화력 체계를 만듭니다. 대형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전투 지역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선에 배치되어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FPV 드론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위치의 카모를 파고 들어가면 이들은 원격 감시 및 사격 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음식, 물, 수면, 심지어 화장실을 잠깐 다녀올 필요도 없이 며칠이고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조작자가 안전한 은신처에서 한 번에 3-4개의 구역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용 무인 차량 전술은 이제 꽤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로봇을 이용한 공격 전술은 아직 형성되는 중입니다. 공격 작전은 방어 작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은 강행 정찰 작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서 로봇은 인명 없이 전진하여 적의 공격을 유도합니다. 공격 시에는 이들이 화력 방패나 호위 요소로서 적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카르가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상 로봇을 중심으로 작전을 세웠고 이 로봇들이 돌격조에 주요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매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몬90 지뢰를 탑재한 카미카제 로봇 2대, MK19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전투 모듈, 그리고 후송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미카제 로봇이 돌격이 시작되기 전에 적 진지를 폭파시켰습니다. 두 번째 로봇은 보병과 나란히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명령에 따라 전투 중에 제공된 좌표에 있는 적을 공격했습니다. 유탄 발사기 모듈이 우리 병사들이 진입할 때 개활지에서 어모를 제공했습니다. 로봇은 목표물을 향해 모든 탄약을 정확하게 발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포격으로 인해 한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지역이 확보되자마자 물류 로봇이 들어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례는 로봇이 근접전이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돌격을 지원하고 요새와 적 병력을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 가미카제 UGB가 러시아 병사들의 위치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더 많은 탄약과 무거운 모듈을 탑재할 수 있고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를 든 보병이 아니라 보병 전투 차량처럼 작동하는 더 강력한 전투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장비 UGB에는 앞서 언급한 프로텍터와 T700 브라우닝-2이 포함되며 두 기종 모두 약 700kg을 운반할 수 있고 바타그는 최대 2000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T700 브라우닝은 12.7mm 브라우닝 ME 기관총, 과 7.62mm PKT 기관총 두 정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바타그는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기관포는 미국산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에도 사용되는 동일한 무기입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이 셋이는 대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위해 40발의 로켓 전체를 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은 소형 카미카제 드론을 운반하고 배치할 수 있는 중계기와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UGB에 장착된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기관포, 심지어 화염방사 로켓 발사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로봇 군대는 아직 먼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UGB가 우크라이나의 인력 면에서 전력의 균형을 상당히 맞추고 있습니다. 포리츠키는 우린 인력이 부족합니다. 러시아군은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지만 우리는 로봇을 고철 더미로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돌격시키고 잃기도 하지만 돈과 금속을 적 인력과 교환하는 셈입니다. 러시아와 여러 국가들이 빠르게 무인 지상 차량 UGB 개발에 나서면서 가까운 미래의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최근 제작한 우크라이나 로봇 군대 영상에서 더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계속 주시할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